안녕하세요. 8일 모니터 가족 여러분, 10월 26일 일요일 진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의 최창규 이사고요. 아유, 지난주 너무나 좋았죠. 근데 저는 좋으면서도 한 가지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는 그런 장은 있을 수가 없겠지만은 종목마다 편차가 좀 심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수록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라는 생각과, 그리고 또 지금 지점에 계신 분들, 증권사 지점에 계신 분들이나 PB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지금 뭐가 가장 큰 딜레마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수익률 빨리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수익률을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 어떤 종목으로 수익률을 나타내야 될지, 어떤 ETF로 수익률을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두 가지 심리가 공존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해소점 아니면 해결책을 좀 제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진시황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8월 24일이었죠. 24일 미국장 시장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나스닥, 러셀, 필라델피아 반도체 모두 상승세를 연출을 했고요. 뭐니 해도 미국에서 가장 큰 딜레마는 결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금리 인하를 회방하지 않겠어? 물가가 좀 높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를 못할 수 있잖아 라는 불안감이 가장 근저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런 불안감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경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9월 소비자 물가, 우리 CPI라고 부르죠. 전월 대비 플러스 0.31%를 기록을 했는데요. 예상치가 좀 높게 나올 거야. 한 0.4% 정도 나올 거야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0.31%로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근원 CPI, 에너지랑 식품 가격을 제외한 거죠. 근원 CPI도 플러스 0.23%를 기록하면서 물가 아직까지 높지 않은데 안정적인데 라는 기대감, 그러면 금리 인하할 수 있겠네. 그리고 주거비 상승률이 가장 큰 문제였었거든요. 주거비 상승률이 전월 대비 0.38%에서 0.13%로 급격히 둔화되면서 물가 자체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물가가 경기에 금리 인하에 발목을 잡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크게 반등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2.6% 상승을 했는데요. AI 기업 엔트로픽이죠. 클로이드라고 알려져 있는 엔트로픽과 수백억 달러 규모의 TPU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아마존, 애플 모두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역시 금리 인하에 수혜주는 기술주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났는데, 브로드컴, 주문형 반도체의 가장 큰 명가죠. 구글의 TPU의 핵심 파트너로 수혜가 인식되면서 플러스 2.86%, 그리고 엔비디아 올랐습니다. 플러스 2.25%, AMD는 많이 올랐거든요. 7%, IBM 7.8%, 양자 오류를 수정하는 알고리즘을 공동적으로 성공리에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AMD, IBM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전력망,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전력기기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데이터 센터 전력망 인허가 기간을 60일로 당기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NRG 모두 4%, 5%, 6%등 전력망 관련된 기업들이 올랐고요. 오늘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마스가에 이어서 마누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클로 9.1%, 뉴스케일 파워 0.45%, 나노 뉴클리어 플러스 4.35% 상승을 기록하면서 원자력 발전 관련주도 상승세를 기록했다라는 것이 어제 미국장에서 나타났던 움직임입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CPI 둔화가 금리 인하 기대를 부활시키면서 상승의 촉매 역할을 했고요. 시장은 실물 지표 개선보다는 완화적 통화 정책의 전환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다. AI, 반도체, 전력망 인프라, 2차 전지 중심의 상승세가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찐시황 들어갈까 하는데요. 제가 찐시황을 준비하면서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새로운 관점을 보여드려야 되나, 아니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어떤 데이터를 보여드려야 되나 고민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 준비한 것은 주간 서학개미 투자 동향입니다. 서학개매라고 해서 제가 오타를 쳤는데요. 주간 서학개미 투자 동향, 즉
한국에서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들을 많이 투자하시는지 그걸 한번 보면서 투자 심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체크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갖고 왔고요. 제가 이 작업을 지난주에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 자료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엔비디아 가장 많이 사셨고요. 그리고 아이리스 에너지, 아이렌이라고 티커를 쓰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죠. 아이리스 에너지도 많이 샀고요. 그리고 BITF, 비트팜이라고 불리우는 역시 비트코인 채굴 관련주인데요. 비트코인 채굴 관련주도 많이 샀고요. 그리고 MP 머티리얼, 이따가 제가 히토류 말씀드릴 거예요. 미국을 대표하는 히토류 생산 핵심 기업인데 MP 머티리얼스도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TSMC 역시 AI 생태계의 가장 갑과 같은 을이라고 불리우죠. TSMC도 많이 샀고요. 오라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오라클도 많이 샀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서학개미들은 비트코인 관련주,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 그리고 AI 반도체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와 TSMC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순매도한 종목은 뭘 많이 팠나 좀 봤는데 역시 코인베이스를 가장 많이 팔았어요. 비트코인 급등 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유입되면서 코인베이스를 가장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애플, 가장 AI 쪽에서는 가장 뒤처져 있긴 하지만 아이폰 17이 잘 팔리고 있으니까 좀 그 모멘텀으로 최근에 주가가 상승한 애플을 좀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D-웨이브 퀀텀, 당연히 양자 컴퓨터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리고 ALTC 에큐에이션, 오클로, 그리고 AI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RX라는 기업들을 좀 많이 팔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판 종목은 일단은 애플이라든지 AI랑 약간 결이 달라져 있는 AI 결에 묻어져 있지 않는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팔았다라는 것이 서학개미의 종목 매매에서 알 수 있는 시사점이었고요. 그렇다면 ETF를 한번 볼까요? ETF는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2배, 3배짜리 ETF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ETF 투자자들, 특히 서학개미 ETF 투자들은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좀 강력한 레버리지 효과를 동반한 ETF들을 많이 매매를 합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속슬, 반도체 3배 레버리지죠. 속슬을 가장 많이 샀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2배짜리예요. ETHU, U가 붙었으면 보통 저희는 울트라 이렇게 해서 배수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ETHU를 두 번째로 많이 샀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인데 트렉스 2배 롱, 비트코인 BMN, 비트코인 관련 레버리지 ETF인 BMNU를 세 번째로, 그리고 최근에 골드가 가장 뜨겁거든요. 그래서 골드 ETF의 대명사인 GLD를 네 번째로 많이 샀다라는 것을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역시 반도체 레버리지, 비트코인 레버리지, 그리고 S&P 500이라든지 골드, 최근에 가장 핫한 그런 대상물을 기초로 한 ETF를 많이 샀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걸 많이 팔았는지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이온Z, 디파이낸스 데일리 타겟 2배 숏 ETF, 역방향 인버스 레버리지, 곧버스라고 보통 불리우는 곧버스 상품을 가장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빅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P 500 옵션을 통해서 변동성을 매매하는 건데 앞에 U가 붙었으니까 울트라 빅스겠죠. 2배짜리 빅스롱,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질 거야에 배팅하는 그런 ETF를 좀 많이 팔았다. 거꾸로 얘기하면 최근에 시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변동성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손실이 많이 났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UBIX를 많이 팔았다. 그리고 TSLQ, 이것도 좀 많이 매매하시는 건데 테슬라 인버스예요. 테슬라 인버스도 최근에 많이 팔았다. 그만큼 테슬라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라는 반론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SOXS, 그러니까 속쓰리 레버리지라면 속쓰는 숏입니다. 반도체 숏 ETF도 많이 팔았다. 그리고 TSLL은 테슬라 불 2배짜리 ETF거든요. TSLL도 많이 팔았다라는 걸 본다면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한국 투자자분들, 특히 미국에 투자하시는 한국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레버리지도 좋아하시고 변동성도 좋아하시고, 변동성을 좋아한다는 말이 한국에 있는 투자자분들은 빅스 같은 상품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매하지 않거든요. 물론 한국에는
왜냐하면은 빅스 같은 상품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빅스 같은 상품은 글쎄요, 저처럼 파생 상품 전문가인 저 역시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상품이거든요. 시장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속도 그리고 변화의 폭까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품인데, 이런 빅스 상품까지 거래하는 걸 본다면 글쎄요, 저는 서학개미들 존경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분석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즘 위클리 커버드 콜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드디어 위클리 커버드 콜이 생기기 위해서는 위클리 옵션 시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코스피 200 위클리 옵션, 이런 시장이 있어야 위클리 커버드 콜 상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드디어 코스닥 150 위클리 옵션 상품이 27일 날 상장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볼게요. 코스닥 150 위클리 옵션. 자, 먼슬리 옵션은 이미 상장되어 있고요.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거래 승수예요. 만인데요. 지금 코스닥 150 지수가 1,5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500포인트 곱하기 10,000원이니까 코스닥 위클리 옵션 한 계약의 가격은 그냥 선물, 코스닥 150 선물의 한 계약 가격은 1,500만 원이고, 위클리 옵션도 한 계약 가격은 1,500만 원이다. 그리고 옵션이기 때문에 각 그 행사가 곱하기 10,000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그 옵션의 단가를 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 개시일은 월요일, 목요일, 최종 거래일은 월요일, 목요일이니까 월요일 상장, 월요일 상장에서 목요일 상장 폐지, 그리고 목요일 상장에서 뭐 월요일 만기, 뭐 이런 식의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에 2번씩 계속 만기가 되는 그런 상품이니까 아마 이 상품을 직접 트레이딩 해라, 매매해 보십시오, 이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상품이 거래가 어느 정도 형성화된다면 뭐 저처럼 ETF를 만드는 사람들이 코스닥 150 위클리 커버드 콜 ETF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유동성이 많이 보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상품화 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지만 이런 시장도 있구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테슬라예요. 테슬라 뭐니 해도 테슬라 실적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테슬라 실적 매출액은 뭐 YOY로는 11.6% 증가했지만, 그렇지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0%,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 5%포인트, 순이익도 마이너스 30%, 그리고 EPS도 마이너스 30%. 뭔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많이 팔긴 팔았는데 이익률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맞습니다.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잡혔습니다. SG&A라고 해서 판매 관리비 그리고 R&D 연구개발비가 발생한 일회성 지출이 3분기에 집중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4억 달러 규모의 관세 비용이 전기차 부문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하죠. 부분에 절반씩 반영되면서 영업이익 하락폭이 좀 커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이번 분기만 반영되고 다음 분기에서는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점 강조드리겠고요. 그렇다면 테슬라의 모멘텀은 뭐가 될 거냐? 오스틴 지역 완전 무인 로보택시 연내 상용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플로리다, 애리조나, 네바다 등 10개에서 8개 도시로 로보택시 서비스 확대. 어찌됐건 EV 캐즘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로보택시 사이버캡이겠죠. 사이버캡이 굉장히 많이 보급된다면 EV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다, EV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로보택시를 첫 번째 포인트로 꼽아봤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FSD 14.1 버전 기반 유료 고객 확대, 현재는 12%인데 유료 고객 확대되면서 구독형 서비스의 사용료가 늘어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FSD 서비스 확장할 거고, 메가팩을 내년 정도 출하할 예정이다라는 점들이 테슬라 관련해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좀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자, 이제 얘기할 것은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앞서 이주연 이사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2차 전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 산업을 요약했을 때 중국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중국 정부가 배터리 공급 과잉을 지적하면서 산업 구조 조정에 착수를 했습니다. BYD 등 주요 업체가 일부 공장 생산량을 30% 이상 감축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배터리 단가 하락 우려가 완화됐다. 배터리 단가가 너무나 많이 생산하게 되면 단가가 떨어지고, 단가가 떨어지게 되면 마진율이 떨어지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딜레마였는데 일단은 중국에서 야 우리 좀 줄이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배터리팩 단가가 떨어질 거다라는 하락 우려에 대해서는 좀 완화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 반등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시발점이었습니다. 출발점이었습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배터리가 고율 관세를 받게 돼 있거든요. 2025년에는 40.9%였는데 2026년에는 58.4%로 중국산 배터리가 고율 관세를 두들겨 맞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가장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회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ESS용 LFP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발 2차 전지의 상승이 시작됐다라는 거. 그리고 ESS 매출 비중이 24년에는 10% 정도예요. 그렇지만 26년에는 18%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 그리고 투자 심리 모두 개선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서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ESS발 그리고 중국 배터리팩 관세에 따른 반사 이익이 2차 전지 업종 전반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 협상이 진전되면서 뭐 미국 시장 내 공급망이라든지 안전망이라든지 그리고 어찌됐건 환율이 높거든요. 환율이 높으면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다. 대신에 리스크 요인도 있어요. 역시 소재 업체 실적 회복이 좀 지연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전기차 보조금이 아마 11월부터 폐지가 되거든요. 여기에 따른 영향도 우려가 되고요. 뭐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우가 한번 정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만우가 제안한 겁니다. 언론에서 얘기가 나왔고요.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유틸리티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제가 보기 편하게 표로 만들어 갖고 왔고요. 결국은 한미 원전 협력 논의가 가속화되고 한국이 미국한테 제안을 던진 겁니다. 마스카에 이어서 원자력 분야 협력안인 만우가도 검토 중이고요. 10월 16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고 원전 수출 담당 과장도 동행을 했고 한미 에너지 원전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원전 확대 목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대형 플러스 SMR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연방 주정부 유틸리티 빅테크 중심으로 인허가 법령 정책 기반 정비 앞서 제가 미국장 시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SMR 기업들이 주가가 좀 올랐는데 인허가 기간 좀 짧게 해주겠다 60일로 그러면서 주가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한미 협력의 현실적인 건립론도 있어요. 웨스팅하우스의 독소조항과 같은 것들이죠. 그렇지만 한국 기업의 참여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주기기 제작하는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현대건설, 한전, 한수원, 한전기술 이런 중심의 참여 가능성이 높다. 자, 긍정적인 뉴스 나오기를 이번 주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히토류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앞서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미국 종목 중에서 MP 머티리얼스가 있었고 저도 히토류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히토류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히토류는 란티넘족 15개, 스칸듐, 이트리움 합쳐서 17개 원소, 좀 희소한 17개 원소를 히토리움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매장량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 해당되는 원소를 뽑아내는 정제 기술, 분리 기술이 굉장히 어렵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과정에서 뭐 토륨이라든지 이런 원자력 방위 원소를 갖고 있는 그런 부산물도 나오기 때문에 환경 규제 부담도 상당히 큰 편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 규제에 대해서 약간 무덤한 중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용 용도는 연구자석, 촉매, 디스플레이 조명, 그리고 국방, 의료, 반도체 소재, 특히 자동차 모터, 풍력 터빈, 로봇, 군수, 정유, 반도체 이런 쪽에 필수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히토류를 전략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수출 통제를 그 나라의 주요 무기로 삼고 있는 겁니다. 주요 생산국은 중국이 70에서 75%, 미국이 12%, 호주, 미얀마, 기타 국가들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MP 머티리얼스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자, 최근에 중국은 생산 쿼터, 수출 허가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적인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섹션 232 조사 보조금 이유는
CRMA라고 해서 핵심 원자재법을 통해서 관련된 히토류, 그리고 한국은 히토류 공급망 TF를 태스크포스를 만들면서 히토류 관련된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한국의 히토류 관련된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한국은 좀 아쉽게도 히토류를 히토류 원광을 채굴하고 분리하고 정제하고 이런 어떻게 본다면 가장 본질적인 그런 쪽 밸류 체인은 없어요. 이런 단계에 직접적인 노출된 기업은 없고요.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유니온 머티리얼스 중심으로 페라이트 마그넷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바텍은 히토류를 원재료 해서 응용 자석 개발 생산하고 있고요. 세노텍, 동국, RNS 이런 기업들이 있지만 본질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히토류 광산 그리고 원광 채굴, 분리, 정제 단계에 있는 한국 기업은 아직 없다. 이게 한국 히토류 산업의 가장 큰 어떻게 본다면 리스크 한계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어서 히토류 관련해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말 찐시황 진행하면서 가장 말을 많이 한 내용이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요. 역시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를 가장 많이 했어요. 지금 아직도 이 시간에도 휴머노이드 로봇, 물론 종목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언론에 나와 있는 신문 기사 그리고 챗 GPT 같은 것을 통해서 구던계, 인지계, 제어계, 운동계 그리고 전체적인 휴머노이드 생태계를 만드는 회사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갖고 왔고요. 하이젠 RNM부터 SBB테크 그리고 CMS, 클로봇, 고용,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유일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유진 로봇까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기업들인지 한번 쭉 정리를 했으니까 요 자료 한번 다운 받으셔가지고 혹시 휴머노이드 로봇 투자를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에는 K 휴머노이드 로봇 ETF는 상장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리서치를 하고 있고 이 시장이 커진다면 언젠가 K 휴머노이드 로봇 ETF도 상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벤트, 제가 한 가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찐시황, 주말 찐시황을 진행을 하면서 주요 이벤트 날짜가 좀 많이 틀렸어요. 제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엑셀 돌리고 막 하다 보니까 칸이 틀리면서 날짜가 틀렸다는 말씀, 그거 좀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10월 24일 CPI 오늘 발표했죠. 그리고 10월 28일 3분기 GDP, 한국 GDP 발표할 거고요. 그리고 10월 28일부터 29일 미국 10월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미국 기준금리 얘기를 하겠죠. 25p 인하 확률이 거의 98%, 99% 정도 나오고 있고 CPI가 안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10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되었다. 몇 번 정도 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할 건지 거기에 입에 관심이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0월 30일 GDP 그리고 10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경주에서 APEC 정상회담 있으니까 그런 이벤트들을 한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잘 보시는 것도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찐시황 들어갈까 하는데요. 저는 수급, 파생, 그리고 외국인들의 현물 매매, 프로그램 매매 이런 쪽으로 시장을 바라보니까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코스피 5%, 코스닥 2.7%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3,9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4,000포인트, 언제 가도 이번 주에 4,000포인트 가도 굉장히 무방할 정도로 시장 환경은 좋습니다. 한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코스피는 정말 달리는데 코스닥은 왜 코스피만큼 못할까? 코스닥과 코스피의 갭 메꾸기가 언제쯤 일어날까? 이런 부분들이 저의 가장 큰 딜레마고요.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코스닥이 코스피 못지않게 상승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코스닥 관련된 자금이라든지 상생 펀드라든지 이런 대기성 자금들이 있고 주식시장이 너무나 좋다면 덜 오른 쪽으로 자연스럽게 발길이 쏠릴 수밖에 없으니까 내년 정도 되면 코스닥이 오히려 코스피를 앞지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S&P 1.9%, 나스닥 2.3% 주간입니다. 모두 올랐고요. S&P는 CPI 둔화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부활시켰다.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AI 버블론을 잠재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이번 주에 가장 큰 서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다면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 551포인트. 참고로 저도 파생 애널리스트 했지만 551포인트의 선물 가격은 처음 봅니다. 예, 500포인트 선물. 어휴, 글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코스닥이 800포인트고요. 선물이 500포인트니까 야, 이러다가 선물 가격이 코스닥 지수 넘어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아유, 그런 일은 없겠죠. 코스닥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테니까. 자, 보시면 미결제 약정이 3,000계약 늘어났습니다. 미결제 약정 3,000계약 늘어났고요.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누가 많이 샀는지 보셔야 되겠죠. 자,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7,000계약 정도의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됐고 미결제 약정이 3,000계약 증가했기 때문에 7,000계약의 외국인 순매수 중에서는 시장 상승에 배팅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여태까지 선물 외국인들은 아마 느낌을 아실 거예요. 계속 팔았거든요. 근데 하락에 배팅하는 매도가 아니라 들고 있었던 매수를 그냥 이익 실현했어요. 제가 500포인트 때 선물 지수 처음 본다 그랬잖아요. 선물을 매매하시는 외국인들도 처음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팔고 싶었겠죠. 그래서 파는 매매, 즉 갖고 있었던 매수를 파는 매매가 집중됐다면 지난주 금요일은 조금 달라졌다. 추가적인 상승을 노린 신규 매수도 꽤 들어왔다라는 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누적으로 보겠습니다. 누적으로 한때 2만 계약 가까이 되면서 정말 저는 한번 크게 조정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크게 조정이 일어나도 선물 쪽에서는 굉장히 무방한 상황인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장중회를 진행하다 보면 뭐 인버스 또는 곧버스를 좀 사고 싶어 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눈에 들어왔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만 금요일날 7,000계약 정도를 사주면서 그런 저의 우려 그리고 시장의 우려를 한 방에 해소시켜줬다. 13,000계약이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9월 동시 만기 때 외국인들은 선물 10,000계약을 매수로 로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00계약 매수로 로버한 거 그리고 만기 이후에 13,000계약 매도한 거 더해버리면 이제 3,000계약 순매도밖에 안 되거든요. 3,000계약 순매도라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숫자예요. 그리고 오히려 외국인들은 항상 말씀드리죠. 선물 시장을 여행자 보험이라고 생각하는데 3,000계약 순매도면요. 여행자 보험 가입 안 한 거예요. 가입 안 하고 해외여행 떠나신 거니까 그만큼 해외여행 떠나는 지역에 대한 안도감, 안심이 반영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 200 종목들 금요일날 주가를 본다면 전부 다 좋았고요. LG엔솔 9%, 제가 지난주 진시황에 LG엔솔이 탑픽 종목이다라고 말씀 한번 드렸었습니다. 자, 다만 하나에어로 그리고 뭐 기아차 그리고 현대 로템 이런 좀 어떻게 본다면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금요일날 못 갔는데요. 한번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차트를 본다면 글쎄요. 저는 전혀 두려울 게 없는 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안정적으로 지탱을 하고 있고요. 뭐 적당한 조정과 적당한 반등을 반복하면서 이평선을 주요 이평선들을 높여가는 정배열 구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뭐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봤습니다. 자, 이제 현물 매매 동향입니다. 현물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코스피 상승의 가장 1등 공신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뭐 당연히 외국인들의 대규모 현물 매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주 중반까지만 해도 주 초반, 주 중반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의 현물 매매는 시장에 글쎄요. 좀 약간 역추세하는 그런 매매였습니다. 10월 20일 날 1,700억 그리고 21일 날 조금 샀다가 22일 날 7천억, 23일 날 5천억 이렇게 팔면서 22일, 23일 양일간 거의 1조 4천억 정도 팔았거든요.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막 올라가다가 외국인 현물 매도 나오니까 종가는 떨어져서 끝나고 막 올라가다가 종가는 떨어져서 끝나고 이런 모습이 반복이 됐었는데요. 주말에 5천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고 이 매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비차익 매수예요. 비차익. 바스켓으로 들어왔어요. 한국을 산 거예요. 삼성전자를 산 거고요. 하이닉스를 산 거고요. 엔솔을 산 거예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산 비차익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 추가적인 상승도 겨냥해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ETF 개인들 어떻게 순매매했는지 보겠습니다. 1등이 코덱스 200 그리고 5등이 타이거 200이에요. 코덱스 200과 타이거 200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지수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고요. 뭐 차이가 있다면 운용보수의 차이가 있어요. 타이거 200이 코덱스 200보다는 운용보수, 총보수가 싸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을 대표하는 코스피 200 ETF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 기계적으로 코덱스 200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보수가 싼 타이거 200도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코스피 200 ETF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컸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1등이 코덱스 200, 5등이 타이거 200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뜨거웠던 금! 금 저는 뭐 난리가 났어요. 거의 뭐 1온스당 4,300불까지 갔다가 뭐 다시 또 4,000불까지 갔다가 또 반등하는. 그렇지만 금은 저는 그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넣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금이 달라졌어요. 옛날처럼 뭐 돌반지, 귀금속 이런 역할보다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의 오락가락 입에 대한 해치성, 그리고 각국 중앙정부, 중앙은행들이 전략적인 자산으로 골드를 많이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많이 달라졌어요. 대신에 국제금과 한국금과의 차이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국제금은 런던에서 거래되는 거고요. 한국금은 한국 그 현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수급이 달라요. 국제적인 수급이 발생하는 국제금, 그리고 한국적인 수급이 발생하는 한국금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김치 프리미엄은 어떻게 본다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금이 모자르기 때문에 한국금이 이렇게 비싸다면 저기 종로에 있는 금 수입업자들이 국제금을 수입 마구마구 해서 한국 시장에 때려버리면 김치 프리미엄만큼 거의 무위험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김치 프리미엄이 유지될까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금이 쇼티지가 나고 있다. 금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금에 대한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글쎄요, 저는 금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그래서 2등이 에이스 KRX 금, 그리고 6등이 타이거 KRX 금 현물이니까 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읽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AI는 투자지 않습니까? 투자. 무조건 투자, 돈 들어오면 투자, 돈 들어오면 투자. 그러면 가장 부족한 게 뭘까요? 인프라겠죠. 그래서 인프라, 전력기기 이런 쪽으로는 계속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도는 일단은 코덱스 CD 금리를 많이 팔았어요. 결국은 파킹형 자금이 이제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으로 이동하고 있다.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다. 뭐 최근에 10-15 정책에 의해서 아파트 쪽, 부동산 쪽 자금이 주식으로 넘어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는 살짝 뭐 데이터는 안 나오지만 넘어가고 있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CD 금리 액티브를 많이 팔았다라는 것은 머니 무브의 일환이다라고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K방산,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방산주가 살짝 못 가다 보니까 좀 실망하신 투자자분들이 플러스 K방산도 팔고 있고, 또 최근에 가격이 급등해서 드디어 본전 왔어 이런 상담들 많이 보거든요, 장중엔에서. 그래서 본전이 온 2차전지 관련된 그런 상품들도, ETF들도 많이 판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장 3,900, 이제 4,000 언제 넘어갈 건지가 아마 이번 주에 주요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그리고 에이펙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건지,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마누가 프로젝트가 어떻게 성사될 건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이번 한 주도 즐거운 투자, 또 재밌는 투자, 그리고 좀 많이 올라서 수익이 많이 났다면 그냥 덮어놓고 안 보는 투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남은 시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6년은 20년 만에 찾아오는 유동성 대폭발 해입니다. 돈이 몰리는 방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이 자산 확장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큰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를 제대로 준비하면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딱 8주입니다. 제 성격 아시죠? 절대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년 상반기에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프리미엄 클래스 대세 상승 수익 시험반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보는 차트의 완벽한 이평선 세팅법부터 직접 만든 투자 루틴에 의거한 수익 실현 원칙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 2026년 주도주와 2030년 장기 전망이 담긴 실전 포트폴리오 전략, 총 8주 동안 투자를 위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저희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혜택까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